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비문학 지문 하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난도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혼자 읽고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대체로 비문학이 약합니다. 독해 방법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실제 지문을 읽을 때 적용이 잘 안 된다 라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난도가 높은 지문이 나왔을 때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끝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비문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문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보는 능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EBS 수능 완성 66쪽에 있는 지문 하나를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동시에 함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은 대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상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를 찾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문법에서 문장 성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보면 비문학에서 대상을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학에서도 여러분들 시 읽을 때도 문장의 주어를 찾으면서 읽으면 시의 대상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문학을 잘하려면 일단 대상, 문장의 주어를 명확하게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단은 뭐로 돼 있죠? 반드시 통일성이 있으니까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이 중심 문장, 이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한데 중심 문장을 내가 찾으려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단 전체의 구조를 알게 되고 뭐가 중심 문장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중심 문장을 내가 찾았을 때는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비교를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한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중심 문장을 찾으려면 우리는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건 물론 접속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알았죠?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을 다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문단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글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발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비문학 지문은 다시 반복해서 읽어서 스스로 글의 구조를 보면서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력도 좋아지면서 고난도 지문을 스스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이 케플러의 행성 운행과 관련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독해하는 방법과 함께 지문 이해를 동시에 시켜주겠습니다. 첫 번째 66페이지에 보면 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케플러는 태양계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며 태양과 가까울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태양과 멀어질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 이게 앞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또한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역시 길다. 됐죠? 하지만 뒤에 이러한 행성 운동에 대한 발견은 경험적 관찰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행성이 왜 이렇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이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읽어도 중심 문장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플러가 뭘 발견했다고?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한 겁니다. 알았죠?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뭘 구체화시킨 거냐면 요 행성 운행의 규칙성이 뭐냐? 요걸 두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로 운행하며 태양과 가까우면 빠르게 움직이고 태양과 멀어지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게 바로 행성 운행의 규칙성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규칙성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느리다라고 돼 있죠. 이 공전 주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 발견한 거죠? 케플러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케플러가 이렇게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걸 뭐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죠. 설명하지 못하는 뭐가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다음에는 당연히 이 문제를 누군가가 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됐죠? 이게 지문은 이렇게 하나의 문단을 읽고 나면 이 문단의 중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읽고 나면 이겁니다. 케플러가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당대 학자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다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여기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 문장의 주어도 누구죠? 바로 이 케플러입니다. 알았죠? 이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규칙성,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이 규칙성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대 학자들이 있었어요. 됐죠? 당대 학자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요. 됐죠? 그래서 당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라서 행성을 타원궤도 방향으로 미는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됐죠? 누구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분명히 그래, 행성을 뭐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미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행성을 미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똑같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 상태이므로 행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내내 행성을 밀어주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첫 번째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알면 당대학자들은 행성을 뒤에서 밀어준다죠. 이게 태양이 여기 있고 행성이 있으면 뒤에서 행성을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행성은 무슨 운동을 하고? 타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후에 갈릴레이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 발견돼요. 그럼 결국 이제 관성의 법칙이 발견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발견됨으로써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지금의 빠르기와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이제 됐죠? 그 또 이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았죠? 이 갈릴레이와 함께 또 뉴턴이 뭘 주장합니까? 미는 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이후에 뉴턴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면, 즉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에 변화가 생겼다면 물체에 새로운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새로운 힘이 가해진 건 맞죠, 당연히. 이때 물체의 힘을 가해 발생한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역학법칙을 발견했다. 근데 뉴턴은 무슨 법칙을 발견한 겁니까? 역학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과 뉴턴의 역학법칙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견해는 이 케플러의 행성운행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뉴턴은 세 번째 문단에 이 뉴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뉴턴은 그래 미는 힘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밑에 그의 역학 법칙에 따라 행성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위해서는 궤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이건 중심 내용이 아니죠. 이 아니라가 나오면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라 태양 쪽을 향해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다. 뉴턴의 역학 법칙에 따르면 행성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행성은 관성에 의해서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등성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갈릴레이의 견해처럼. 따라서 행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며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을 태양 쪽으로 밑줄거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뉴턴은 그래서 뭘 강조해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아웃 됐죠? 그리고 뉴턴의 견해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써놨어요? 뒤에 바로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당대 학자들은 미는 힘이 있을 거야. 근데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 뉴턴의 역학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됐죠? 뉴턴은 그래서 갈릴레이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그래, 행성과 태양은 뭐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과 학생들은 사실 이런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과학을 거의, 선생님은 전 1학년 때부터 과학을 접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사실 또, 낯설다고 느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도 이걸 낯설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읽고 이해가 안 된다면 3등급 이해 학생들은 반복해서 읽으라는 게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밑에 그래서 만유인력이 존재하며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결국 만유인력이 약한 거죠. 됐죠? 질량이 크면 여러분 만유인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표되던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밑줄과 데카르트주의는 밑줄. 이 네 번째 문단은 이제 이 뉴턴의 견해가 나왔던 그 시대에 이게 있었어요. 데카르트주의가 있었습니다. 데카르트주의는 뉴턴의 생각하고 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행성 사이의 원거리 인력작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뉴턴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알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체 외부의 작용뿐이며 그러한 외부의 작용은 물체 간의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데카르트 역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주는 뭐로 돼 있다? 에테르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데카르트주의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뉴턴은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고 데카르트주의는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테르는 바로 뭐다? 소용돌이다. 그래서 우주는 에테르라는 물질 입자가 가득 찬 공간이라고 보았다. 그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은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소용돌이 이론을 주장했고, 즉 행성들이 마치 흐르는 강에 떠있는 배처럼 거대한 에테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데카르트의 우주관을 따르면 당대 학계는 두 물체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물질의 매개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뉴턴의 생각은 이게 미친 소리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견해가 결국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됐죠? 근데 다섯 번째 문단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관측 기술이 발전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이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뉴턴과 이해됐죠? 뉴턴과 그 다음에 데카르트주의가 있는데 데카르트주의가 있는데 이 데카르트주의보다 뉴턴의 견해가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왜? 밑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밑에 나오죠. 행성 운동에 관한 관측 동그라미 쳐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혜성의 운동에 대한 관찰이 있었는데 이 관찰이 결국 이 사람의 견해가 더 우위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혜성의 운동에 대한 관측은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이 부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끝났어요. 중심 내용은 이미. 그럼 밑에서 이제 상세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됐죠?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에 긴 꼬리를 들이우고 나타나는 혜성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밤에 별똥별이라고 하죠. 혜성이 하나 싹 지나가면 임금이 죽는다. 나라가 위태롭다. 이런 주술성을 좀 가진 존재였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태양계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소용돌이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만 태양계의 외곽을 넘어가면 소용돌이 속도가 다시 빨라진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매우 빨리 운동하는 천체가 있는데 이게 혜성이라고 생각한 게 데카르트입니다. 됐죠? 그는 태양계와 같은 우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혜성은 이런 우주들을 가로지르는 물체라는 게 데카르트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혜성에 대해서. 6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뉴턴은 혜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이건 태양계와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게 혜성이 아니다. 혜성도 결국은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뭐한다? 공존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뉴턴은 행성들의 공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태양계를 가로질러 가는 혜성의 존재가 에테르의 소용돌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소용돌이 속에서 혜성만 다른 행성들의 공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를 잘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됐죠? 비판하면서 혜성 역시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태양계의 천체라고 주장합니다. 뉴턴의 주장대로 혜성 역시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공존하는 천체라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혜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동일한 혜성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같은 위치에서 다시 관측될 수 있다. 그래서 헨리라는 사람이 헨리 동그라미 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 헨리가 실제로 뭘 해본 겁니까? 헨리는 뉴턴의 생각에 따라 행성의 궤도를 계산해 봤어요. 1531년, 1607년, 1682년에 나타난 혜성이 모두 같은 혜성이다. 그럼 분명히 1758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헨리의 계산이 현실화되니까 결국 이사 데카르트 주의보다는 뉴턴의 이론이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설명하는데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글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글에서는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통해서 글 전체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고 세부적인 문제를 비교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케플러가 행성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했어요. 행성운행의 규칙성의 대표적인 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합니다. 가까우면 빨리, 멀면 느리게. 그 다음에 공존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대 학자들은 미는 힘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니다. 갈릴레이하고 뉴턴의 견해에 의해서 뉴턴은 아니다. 끌어당기는 힘이다. 근데 이 뉴턴이 이걸 주장하는 때 많은 학자들은 데카르트주의였어요. 이 데카르트주의에서는 아니다. 우주 전체는 소용돌이로 되어 있다. 에테르로 되어 있다. 이 에테르에 의해서 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뭐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근데 이 둘의 견해 중에서 결정적인 게 하나 관측이 되는데 혜성 운동의 관측인다. 이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혜성의 운동을 관측하게 됐는데 이 관측 결과 결국 뉴턴과 데카르트 중에서 뉴턴의 견해가 훨씬 더 우위에 있게 된 겁니다. 내용 이해되죠? 이게 바로 글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부탁인데 2등급 정도 되거나 1등급 정도 되면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 3지문이 나오면 꼭 1지문 정도를 어려워해요. 1등급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1등급 학생들은 워낙 고난도 지문들을 많이 읽고 이해를 해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더라도 중심 대상들을 잘 찾아서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완전히 안 되더라도.
2등급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 4, 5등급 정도 되면 이 어려운 지문 경험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약간 난도 있는 지문 나오면 이건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아는 문제만 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해력이 좋아질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선 난도 높은 지문을 계속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지문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르면 행성에 접촉하여 행성을 타원 모양으로 움직이게 하는 지속적인 물체가 있다. 그게 무슨 힘이에요? 미는 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뉴턴의 만유인력은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 물질의 매개 없이도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뉴턴은 태양과 행성 간의 거리에 따라 행성의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됐죠? 만유인력은 그래서 거리 제곱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반비례한다고 돼 있습니다. 4번에 데카르트는 행성이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이유는 에테르 때문이랍니다. 뭐 틀린 게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런 일치 문제도 비교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할 때 그래야지 시험을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비교해서 푸는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밑에 5번에 데카르트의 우주관은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역시 길어진다는 현상을 왜 설명 못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데카르트는 앞에 밑에서 세 번째 중에 이런 말 하죠. 에테르가 있어요. 에테르는 소용돌이가 빠를 때도 있지만 느릴 때도 있어요. 빠르면 당연히 공전주의가 빠른 거고 느리면 공전주의가 느리겠죠. 그래서 에테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비교해서 푸는 학생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시험 보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비교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기는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든 비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턴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요. 알았죠?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는데 여기 배가 하나 있어요. 알았죠? 이 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물의 흐름인데 이 배가 결국 다른 태양계로 결국 뭐 할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면 이 배도 분명히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기의 설명은 그겁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붙어있는 두 강이 A, B, F 방향으로 진행하는 배 H가 유속이 빠를 경우 B에서 F로 가는 대신에 E를 넘어서 G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혜성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데카르트의 설명입니다. 알았죠? 그럼 뉴턴은 이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단 왼쪽 강물은 A, B, F로 흐르며 오른쪽 강물은 C, D, G로 흐른다. 양쪽 강 모두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이때 뉴턴은 뭘 근거로 해서 이걸 비판하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알았죠? 그 밑에 1번에 배가 B, E, G로 이동하려면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뉴턴이 이런 말을 할까요? 뉴턴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알았죠? 저기 여러분 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거슬러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가 소용돌이가 빠르니까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뉴턴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 뉴턴의 머릿속에는 혜성은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한다? 공전합니다. 공전. 결국 뉴턴의 생각은 분명히 이 배는 결국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2번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배가 B, E, G로 이동하려면 C, E, F의 경로를 통해서 F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다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3번도 배가 B, G로 이동한다면 G에 있는 태양계 행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것도 다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건너뛴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다 데카르트주의입니다. 뉴턴은 절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뉴턴은 분명히 이 배는 다시 공전해서 이 자리로 올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배 H가 B, E, G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A에 배 H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누구의 결의대로 하면?
데카르트의 견해대로 하면 됐죠? 만약에 데카르트의 견해대로 이 배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면, 알았죠? 이 배는 분명히 여기에 다시 나타나긴 어려울 거다라고 뉴턴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뉴턴의 견해는 이 배는 분명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죠. 이해됐죠? 이쪽으로 간다면 여긴 나타날 수 없죠. 당연히 이쪽으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뉴턴 자체는 태양계를 가로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번에 배 H가 2를 넘어갈 수 있다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도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데카르트의 생각이지 뉴턴의 생각은 아닙니다. 됐죠? 2번 문제 답은 4번이 답이다. 3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함량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 중에서 3번 문제는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약간 2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어려운 지문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인문논술 수업을 하다 보면 제시문들이 일반 우리 그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보다 약간 난도가 좀 있거든요. 그걸 독해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을 어렵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자신을 가지려면 어려운 지문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지문은 반복해서 읽어. 그래서 내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은 보기에서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발견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구별했습니다. 결국 발견이 되는 발견과 함께 정당화하는 과정입니다. 전자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요거는 상상력과 직관이 작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당화는 뭡니까? 논리와 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른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으로 구별했다. 됐죠? 이러한 분석 틀에 대해서 한스 라이엔바흐 역시 사유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발견의 맥락에 관한 물음은 심리학의 관심사일 수는 있으나 인식론의 관심사는 될 수 없어요. 그는 인식론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펼쳐진 실제 과정보다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케플러가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한 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대 학자들이 미는 힘이 있었다는 것도 이건 상상이죠. 상상. 여기에 해당합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도 결국 여기에 해당합니다. 됐죠? 근데 결국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얘가 우위를 갖게 된 건 헨리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계산은 바로 무슨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정당화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잘 보세요. 데카르트가 진공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 사유는 아닙니다. 이건 정당화의 과정이 아니고 그냥 발견의 과정입니다.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냥 상상력, 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한 것도 발견입니다. 데카르트의 행성 운동에 대한 이론을 정당화 위기를 맞게 된다. 말도 안 됩니다. 이 둘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당성을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정당성을 이건 이것 때문에 정당성을 잃은 겁니다. 관계 이해되죠? 밑에 있는 거 뉴턴이 만유인력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케플러의 관측 결과에 대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개념을 발견한 것도 결국 이겁니다. 이거. 상상력, 직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촉 운동 개념이 데카르트의 에테르 개념으로 이어진 것은 과학적 발견과 그에 대한 정당화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촉 운동 개념이 데카르트 에테르의 개념으로 이어진 것도 다 여기에만 해당 발견의 맥락입니다. 정당화의 과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데카르트와 뉴턴이 각각 에테르와 만유 인력을 주장한 것은 발견의 맥락입니다.
근데 혜성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만율력의 법칙이 인정된 것은 바로 이게 정당화의 맥락이다. 이걸 전체 구조를 봐야지 정확히 3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보기에는 수능 특강에도 비문학 지문 중에서 난도 높은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지문을 경험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으세요. 왜 내가 3등급이고 4등급이겠습니까? 이유는 내가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3, 4등급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편이나 유형편에도 고난도 지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경험을 하고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비문학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고난도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잘 참고 여러분들 어려운 걸 극복하는 게 공부입니다. 됐죠? 여름도 잘 보내서 9월달 모의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